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윤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의결하면서 KBS 수신료 이슈가 급부상했죠. 당정은 지난 3월 국민토론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97%의 통합징수 방안 개선 의견을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반면 방송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 중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뉜 공영방송 수신료 개정 요구, 이 현상에 대해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화려한 캐스팅,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살펴보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미디어 이슈는 뭐니 해도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의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둘러싼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소장님 먼저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살펴볼까요? 예, 지난 6월 5일에 강승규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령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신료 분리징수 벌써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월 5일에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추진 권고를 했고요. 6월 8일에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징수 철회 시 사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국민이 원하는 게 분리징수이다. 사장직과는 별개이다라는 입장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KBS의 여권 이사들인 권순범, 김종민, 이성래, 이윤수 이사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6월 11일에는 한국전력이 분리징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방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절취선을 통한 수신료 분리 청구 대안을 검토하는 등 이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후에 가결했습니다. 이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이 총 3명이었는데요. 그중 2인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월 5일 방통위가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딱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요. 참 네. 숨차게 진행된 것 같아요. 네네. 한편 시행령과 상위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논란은 네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국회가 만든 모법이 있고 정부가 그 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법과 시행령이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상식입니다. 네. 이번 개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추진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자, 한전이 수신료 징수 시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네. 문제는 상위법인 방송법에는 67조 2항에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및 64조의 TV 수상기 진인 가구의 수신료 납부 의무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국회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그런 판단인데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바꾸지는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행령만을 고쳐서 무리하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 참여 의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네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일간만 그 입법 예고 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활발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절차를 지난달 27일 마무리했습니다. 10일간의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총 4,712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자기 의견을 공개하겠다라고 한 의견은 2,819건, 그리고 비공개 의견은 1,893건이었습니다. KBS 분석에 따르면 공개 의견 2,819건 중에서 90%, 그러니까 2,520여 건이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입법 예고 기간이 10일로 상당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워낙 네. 뜨겁다 보니 참 많은 의견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된 건데 네. KBS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중순 공표 및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KBS는 6월 21일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KBS는요, 6월 26일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법 예고기간 단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면서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KBS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가장 짧은 입법 예고기간이 12일이었다. 라고 하면서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 예고기간을 불과 10일로 설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해외 공영방송사들도 입장을 냈죠. 예, 세계 8대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의 협의체인 GTF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스크포스 포 퍼블릭 미디어인데요. 이 GTF에서 소속돼 있는 방송사들은 뭐 영국 BBC, 독일 제데프, 프랑스 텔레비전 등이 소속되어 있고요. 이곳의 그 사장의 협의체입니다. 이 GTF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6월 22일에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GTF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캐서린 테이트 사장은요.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공적 재원에 달렸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영 동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KBS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 사장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네. 앞서 한전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네. 한전도 이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수신료 위탁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도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다고 하는데요. 한전은 TV 수신료가 분리되면 징수 비용이 크게 늘어서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고 하고요. 네.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수신료 청구와 수납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납 외에 고지 행위까지 분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수신료 고지를 전기요금과 묶어서 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지는 예전처럼 통합해서 하고 수납만 따로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7월 5일에 한전은 KBS와 계약 변경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KBS와 한전의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 계약 상황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KBS와 한전 간의 계약 상황은 어찌됐든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KBS 입장에서는 지금 방통위 조치에 헌법 소원을 낸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계약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서 배부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그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또는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참 상황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상황을 둘러싼 본질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저희 미디어 비평에서 여러 차례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5년 영국 대처 정부는 BBC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학계의 연구를 통한 보고서를 냈고요. 50여 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공영방송이 존립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처럼 분리징수를 추진하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에게 공영방송의 존립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짚어봐야 하고요. 또 KBS 개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식되는 그 영국의 BBC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BBC도 글로벌 재정 위기였던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신료를 동결하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2012년부터 5년에 걸친 고강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거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과 의회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이후에 2014년에서 2027년까지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KBS는 정말 공적 자산, 시민의 것입니다. KBS 내부의 경영 혁신, 그리고 KBS의 공영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 분리징수가 시행이 되면은 TV 네. 수신료는 선택적으로 내는 건가요? 조금 전에 수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그 내용, 그 법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해도 꼭 내야 돼요. 그런데 내는 것이 예전처럼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일부러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징수액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분리징수, 그것을 걷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네, 분리징수가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가 그동안 방송의 중립성을 통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방송에서 구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던 KBS는 이런 점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보셨어요? 이번 주에는 매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주간 들으셨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소통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이어가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며 청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비중이 크지 않은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매일 슬라굿이라는 코너를 통해 청취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 내드리는 퀴즈죠. 슬라굿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을까요? 지난 6월 22일 슬라굿시에서는 오늘이 음력 5월 5일로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인 이날이라는 것을 맞히는 문제를 냈는데요. 보기로 정답인 단어와 함께 YTN 라디오, 삼섬오오 등의 힌트를 내 웃음을 주었습니다. 네. 난이도가 낮은 힌트를 내는 건 청취자를 무시하는 의도가 아니라 더 많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퀴즈를 낸 후 바로 이어지는 코너 출연자에게 추가 힌트를 내달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김효신 노무사가 내 별명이 업무를 단호하게 처리해 단호박이다라며 정답 단호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인 단호박을 재치있게 들려줘 흥미를 더했습니다. 네. 또한 청취자 사연 중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진행자는 분명히 예전이랑 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언제 또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 전통을 알아두고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청취자의 솔직한 피드백을 전하면서도 어떤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짚어내는 진행자의 역할도 충분한 진행이었습니다. 네. 다른 코너는 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다양한 정부기관의 활동을 알리며 슬기로운 행정을 모색해가는 코너를 마련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슬기로운 생활 백서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에서는 올해 4월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의 직장 보충 조사팀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그중 1년에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진해 벚꽃길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라는 유명 관광지의 민원을 중심으로 설명해 필요성을 공감케 하고 이해를 높였습니다. 네. 해당 사례는 4년 동안 해양수산부와 창원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해결을 미루는 상황에서 집단 고충 조사팀이 그 책임과 역할 분담을 조절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을 들려줘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민원은 8천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행정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알려져 바람직했습니다. 예. 또한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소개도 솔깃한 정보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생활백서 코너에서는 이용선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팀장이 경기도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소개했는데요. 그중 맥주에 천연 딸기즙을 첨가한 NYJ 스트로베리라는 딸기 맥주의 홍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방송일 당시 열흘 정도 전인 지난 17일에 개발한 신제품이었다는 점에서 인스타 등 SNS에 재빠른 업로드에 열을 올리는 MZ세대들을 경장한 신선한 정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너무 MZ세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양한 연령대 청취자를 염두에 두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7월 3일 이슈 초대석 시간에는 신우식 스타일리스트가 출연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색으로 입는 스타일인
바비 코어룩을 비롯해 다양한 핑크색 활용 스타일을 소개했는데요. 네. 신은식 스타일리스트는 핑크색 장화, 연핑크 린넨 자켓, 핑크색 바지 셋업 등 성별이나 체형별 다양한 코디 아이템을 추천했습니다. 이때 핑크색 도전의 망설이는 중장년층을 위한 추천도 덧붙였다면 보다 폭넓은 연령대를 끌어안는 방송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 안배 차원에서 고려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평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극장가 예매율 1위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 엘리멘탈입니다. 주변에서 이 영화 이야기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사님은 이 엘리멘탈 흥행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도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북미에서는 흥행을 실패를 했다고 평가가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흥행 수입 티켓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금 7월 2일까지 9,400만 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따지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그래도 많이 번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봉 첫날 보통 이제 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3,500만에서 4,000만 달러를 벌어들여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오프닝은 1,100만 달러 정도에 그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픽사의 애니메이션은 보시기만 하시지만 그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순수 제작비만 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2,600억 정도 투입했는데 네. 벌써 개봉한 지가 좀 됐는데 보통 이쯤 되면 이제 북미에서 제작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9,300만 달러라고 하면 이제 상업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북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잘 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3, 4위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개봉하는 영화들이나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가 조금 힘이 빠지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열흘째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은 230억인데 그게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진표가 좋았다라는 것도 흥행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관람객 대상으로 선정하는 골든에그 지수라는 게 있어요. CGV에서 하나요? 네. 그게 지금 98%고요. 그다음에 98%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달걀 모양으로 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가 좋아야 초반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네. 후반에 이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관람객들 리뷰가 좋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어떤 건가요? 이게 한국계 미국인 피터 송 감독이 이제 뉴욕에서 이민자 삶을 살면서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물과 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원소 4개를 이인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 물, 공기, 흙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주인공의 부모님과 이게 너무 스포일러일까요? 다 얘기해 드린 것 같긴 한데 적당히 얘기해 주시죠. 상징하는 주인공 가족들이 네. 그 엘리멘탈 시티에서 물과 공기와 흙에 섞여서 살지 못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서구 사회에서 아시안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김씨네 편의점. 네. 또 한국 이민자의 삶을 이제 캐나다에서의 삶을 이제 그렸던 시트콤인데요. 네.
그런 걸 또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남자친구에게 이게 전통 음식을 먹이게 한다든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는 뭐 유달리 친절한 뭐 어머니가 있다든지, 그 부모, 그 아들과 뭐 딸을 약간 평가 자체가 다르다든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그려낸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한국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그려낸 듯한 그런 스토리가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특히 뭐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관계자들 얘기해 보면 그 주인공 자체가 K 장녀로 보일 만큼 그 비슷한 또래 한국 여성들이 겪었던 일종의 의미감이나 부담감 같은 고민들을 보인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극장에 오기 힘든 20대, 30대 여성들한테 이렇게 많이 어필이 된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입소문을 타고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엘리멘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예매를 해놨는데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범죄도시 3 이후에 관객들을 사로잡을 경쟁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이 엘리멘탈이 흥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범죄도시 3가 개봉한 지 한 달 넘겼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예전 1,000만을 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힘을 좀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개봉한 작품들이 범죄도시만큼의 어떤 화제성을 갖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엘리멘탈도 원래는 지금까지 픽사 영화라고 하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해외에서 성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눈을 조금 돌려서요. 넷플릭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캐스팅이 속속 뜨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보다 더 화려한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배우들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누구 나오죠? 대부분 리딩에 참여한 배우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뭐 당연히 이정재 씨 돌아오고요. 네. 이병헌, 그다음 위하준, 이까지는 이제 원래 캐스팅했던 멤버들이고. 네, 기존 배우죠. 네, 기존 원래 시즌 1에 나왔던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하고요.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진 임시완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글로리로 이제 크게 한번 팬들한테 각인이 된 박성훈 배우. 재준이 역을 맡았던. 네네네. 잘 아시네요. 네. 강하늘 배우, 그 다음에 아이즈원의 조유리 배우, 조유리 씨, 그리고 스위트홈의 또 히로인이죠. 이진욱 배우랑 양동근, 박규영, 강희심,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카메오로 출연했던 공유, 그리고 전 빅뱅의 멤버죠. 그 탑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성 캐릭터가 티저에 올라오지 않아서 정호연 배우의 뒤를 이을 여자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두고도 추측이 참 많았거든요. 관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공개됐을 당시에는 정호연 배우 같이 정호연 배우가 그런 임팩트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오징어 게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배우가 있지 않겠냐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원지한 배우, 박규영 배우 두 명의 이제 여자 캐스팅이 있는 상태고. 네. 대신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프리퀄의 내용이 조금 들어갈 거다, 아니면 뭐 완전히 그 뒤에 얘기를 할 거다, 뭐나 추측이 많은 상태라서 내용은 공개 후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자 주인공이요? 네네, 누가 될 건지, 메인 역할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제 영상도 살펴볼까요? 네, 저희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는 EBS 극한 직업 다큐의 일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직업에 대해서. 네. 근데 버스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만들다가 방 빼고 진짜 중고버스와 캠핑카에서 사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캠핑카를 개조하는 모습과 또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 것 같은데, 네. 인기 영상에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랬거든요. 150만 뷰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이제 버스를 개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개조해야 되는지. 네. 근데 저희가 자주 보는 영상은 아니잖아요. 진짜 큰 중고 버스거든요. 네. 그 우리가 흔히들 보는 관광버스라고 하죠. 그 버스를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수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34인승 버스를 하는데 네.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요즘에 또 여행이나 이런 그 캠핑 관심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인도했다고 하죠. 워낙 또 이제 이런 여행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시간은 조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빠져들게 보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사실 나도 우리 집도 비싸고 이제 전세도 언제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네. 이런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16분짜리 영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매력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조금 살짝 봤는데 정말 보다 보니까 묘하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